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2장 판다스 세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describ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판다스에서 우리가 이제 read CSV로 CSV를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속성값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럼 이 속성값의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있는 weather CSV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 weather이라고 하는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얘가 갖고 있는 이 속성들을 표시해주고 그 속성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트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25% 범위 안에 드는 값, 50% 범위값, 75% 범위값, 최대값, 이런 값들을 한눈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만일에 이제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mean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되고요. 표준 편차를 보고 싶다. 그러면 std라는 함수만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때 판다스의 표준 편차와 numpy의 표준 편차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판다스의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하고요, numpy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가 8.5385, 8.5373과 같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판다스의 표준 편차는 디폴트로 베셀 보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표본의 크기를 n으로 나눠주는 방법과 n-1로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판다스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더 작죠. 분모가 더 작으니까 데이터 연산의 결과는요, 크게 나타나죠. 그죠? 네, 요렇기 때문에 판다스의 표준 편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셀 보정은 통계학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집계 분석을 손쉽게 해주는 카운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카운트 함수는 얘가 갖고 있는 속성값 중에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각각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만히 봤더니 3653개가 있고, 그죠? 얘는 3647개가 있죠. 그죠? 데이터의 개수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결특치가 평균 기온보다 평균 풍속 데이터의 결특치가 6개 더 많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구글 콜앱 환경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글 콜앱 환경에서요, import pandas as pd 하고 read csv 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 있는 weather csv를 읽으려고 하면요, 이와 같이 file not found 에러가 납니다. 구글 콜앱은요, 콜앱.research.googl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에 얘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올려가지고 그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책의 GitHub 사이트 있죠. 그죠? 데이터 사이트 파일. 여기에 가가지고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있는 CSV에 있는 weather CSV, 얘를 이제 읽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손쉽게 읽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의 GitHub 사이트의 데이터 폴더의 CSV에 weather CSV를 보면 날씨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때 여기 있는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딱 선택합니다. 얘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의 로우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은 이와 같은 웹 형태의 테이블 형식이 아니고요, 실제 있는 CSV 파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는 이제 한글이 깨진 것도 볼 수 있네요. 그죠? 어쨌든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분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로우 파일의 주소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이제 구글 콜앱에 가가지고
read CSV에 이 로우 파일의 주소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겠지만요. 구글 콜앱 환경에서는요. 그냥 디스크라이브만 써줘도 이와 같이 보다 더 예쁜 테이블 형태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배웠던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dfweather.mean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dfweather.std와 같이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요. 평균 기온과 여기 테이블에 봤더니 이 데이터의 평균 기온과 최대 풍속과 평균 풍속 데이터가 각각의 속성으로 들어있죠. 그죠? 그 값에 대해서 각각 평균, 표준 편차 값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12.94 이거는 최대 풍속의 평균치입니다. 그죠? 요 데이터의 10년치 평균 값이 7.911 그리고 평균 풍속의 평균이 3.93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 타입도 표시해 주네요. 그죠? 자, 이제 weather 데이터 프레임의 표준 편차와 이 weather 데이터 프레임의 표준 편차를 num 파일을 통해 가지고 각각 구해 볼게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판다스의 표준 편차 값이 numpy의 표준 편차 값보다 베셀 보정을 해서 조금 커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집계 분석을 위해서 역시 이 GitHub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read CSV에 붙여넣기를 하고 df의 카운트를 구해보면 평균 기온은 데이터가 3653개, 최대 풍속은 3649개, 평균 풍속은 3647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운트 값도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을 리스트 형태로 묶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자로 줘서 카운트를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랩 12-2번 판다스로 울릉도의 바람 세기를 분석하는 작업인데요. 이것도 앞서 해봤지만 판다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판다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웨더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죠? monthly 그리고 monthly wind 해가지고 각 12개의 달에 대해서 평균 풍속을 이와 같이 구해가지고 그죠? 그 평균 풍속 값의 평균 값을 구해서 monthly wind에 집어넣고 그죠? 그 과정을 12번 반복해서 플로팅을 해보는 그런 작업인데 앞서 했던 이와 같은 작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코드가 짧아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얘도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이제 랩 12-2 판다스로 울릉도의 바람 세기 분석하기라고 하는 이 랩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책에 있는 GitHub 사이트 그죠? 여기에 가서 weather.csv 파일을 read csv라는 함수로 읽어옵니다. 그죠? 자,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워크 weather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12개의 값을 가지는 monthly와 monthly wind를 각각 만들어 보는데요. 이 값은 모두 다 일단 0으로 초기화합니다. 0으로 해도 되고요. none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12개의 값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달이 들어갈 것이고요. monthly wind 얘가 있잖아요. 각 달의 평균 풍속을 담을 그런 값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12개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다스의 매플로립의 라인 플로팅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런 직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12개의 값을 모두 0으로 만들었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weather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있는 일시라고 하는 이 열의 값만 읽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웨더에 있는 일시 값만 읽어 오기 때문에 여기에 010, 0801 이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앞에 게 연도 필드,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달,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month만 읽어올 때는 이 달을 읽어올 때는요 month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필드 중에 요 필드 값만 읽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weather의 month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그 헤드 값을 출력해 보면요 2010 0801에 있는 값을 읽어와가지고 새로운 필드 month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8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즉 여기 있는 8월 있죠. 얘만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네. 만일에 테일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오면 여기에 7월달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month에는 7만 들어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month 필드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를 왜 할까요? 얘를 해주는 이유는 weather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있는 month 필드 있죠. 그죠? 얘의 값이 1인 경우만을 따로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이 month 값이 1인지 비교해야 되겠죠. 예. 요게 true일 때만 그죠? 얘가 값을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월달 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요 weather 값 있잖아요. 이 month 값이 1월달인 정보만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monthly라고 하는 이 12개의 아이템을 가지는 이 리스트에 0번째 제일 앞 첫 번째 필드에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monthly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weather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워크 중에서 월의 값이 1인 그죠? 요 값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3400개 중에서 그죠? month가 1인 값만 추출하겠죠? 그랬더니 총 310개의 행과 5개의 컬럼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평균 풍속 필드 있잖아요. 그죠? 얘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의 평균값만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3.7574 값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1월달의 평균 풍속값의 평균값을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 봤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monthly 제로의 mean의 평균 풍속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월 달의 평균 풍속을 추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month가 2일 때 그 weather 값만 뽑아가지고 monthly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넣어가지고 그죠? 걔의 평균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3월달을 뽑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번의 루프를 돌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for i in range 12 해가지고 달별로 그죠?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분리해가지고 이 값의 mean 값 있잖아요. 그죠? 이 평균 값을 즉 평균 풍속의 평균값만 달별로 뽑아가지고 monthly wind라고 하는 리스트의 원소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monthly wind를 플로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달에는 3.7 정도 되는 값, 그죠? 2월 달에는 한 3.9 정도 되는 값, 그죠? 3월 달에는 4.4 정도 되는 값. 이런 식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달이 이렇게 X축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Y축으로는 각 달의 평균 풍속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랩 12-1과 결과가 똑같죠, 그죠? 네.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코딩이 짧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달별로 평균 풍속 값을 집계를 해가지고 그죠? 객값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훨씬 더 짧은 코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랩 12-1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 코드를 보면 CSV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파이썬에 있는 오픈 함수를 써서 그죠? csv.rea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가 읽어드린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이와 같이 분석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월별 평균을 구하는 이런 코드에 비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그리고 필드 값을 걸러 가지고 그죠? 민이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런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 최대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에 넣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룹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룹바이 함수는요, 뭘 넘겨주냐면은 우리가 그룹을 묶을 때 사용될 열의 레이블을 우리가 적어주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months라고 하는 값 추출하는 방법 배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워크 중에서 months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생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months 값을 가지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얘를 웨드에 그룹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months를 가지고, 즉 여기에 있는 새로운 필드 있잖아요. months를 가지고 바로 그룹핑을 해버립니다. 그룹핑을 할 때 mean 해가지고 평균 값으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각 달의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의 민 값이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테일 값만 구했더니 이런 months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 월별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의 평균 값들이 쭉 나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만일에 여기에 그룹 바이로 묶은 다음에 sum 이렇게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1월달의 평균 기온의 합계, 2월달의 평균 기온의 합계, 3월달의 평균 기온의 합계가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의 각 달의 합계가 모여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각 달의 평균 풍속의 평균 값을 이렇게 한번 뽑아 보려고 해요. 물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즉 랩 12-1, 12-2의 그래프와 동일한 거죠. 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아까 그 복잡했던 코드가 요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months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웨더의 그룹 바이의 months를 해줍니다. 그러면 months로 그룹핑을 해주는데 그 값의 평균 값으로 그룹핑을 했죠. 즉 그룹핑된 값의 평균 값을 구해줘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민스의 평균 풍속이라고 하는 이 필드에 대해서 플로팅을 해주는 거죠. 바 차트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find equal 바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지는데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되면 요런 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다스의 리드 CSV를 통해 가지고 이 웹 주소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서 웨들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주고,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있는 데이터 타임 인덱스 웨들의 일시라고 하는 값의 정보만 읽어와서 거기에 있는 month 필드를 가지고 새로운 months라고 하는 필드를 만든 다음에 걔의 그룹 바이를 해줍니다. 그 달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주죠. 그죠? 그런 다음에 걔의 평균 값을 구해주고 출력해주면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더 프린트를 가지고 민스를 출력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민스로 해서 바로 출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서 보다 더 보기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풍속 값이 3.75, 3.94, 4.39 이런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그룹 바이에다가 썸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모든 값들의 합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룹 바이 기능을 가지고 묶은 다음에, 그죠? 걔를 플로팅을 해봅니다. 그죠? kind equal bar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 차트가 나오고요. 얘를 지워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봤던 평균 풍속을 선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게 걸러내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필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워크에서 최대 풍속 레이블로 되어 있는 열애값이 10.0을 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의 최대 풍속 값이 10.0을 넘는지만 확인했더니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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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런 식으로 true, false 값을 가진 이 데이터들이 쭉 생성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웨들 값의 최대 풍속이 10.0이 넘는 값만 우리가 불리한 인덱싱을 해봅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즉 최대 풍속이 10이 넘는 값만 이렇게 인덱싱 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죠? 전체 행의 개수가 830개네요. 그죠? 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numPy의 논리 인덱싱과 문법적으로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필터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 바로 결손값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missing data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풍속을 측정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할 때 얘가 이제 1년 365일 고장 없이 잘 돌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류와 고장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측정 장치가 고장 나거나 뭐 사건 사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결손값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판다스에는 결손값이 있을 경우 NaN이라는 표기 혹은 NA라고 하는 표기로 이 결손값을 표기를 합니다. NaN은요, not a number를 의미하고요. 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본 이 웨들 데이터에 평균 풍속 필드의 결손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예요. is NA를 해가지고 이게 true잖아요. 그러면 결손값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이와 같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일에 false라면 결손값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스면 좋겠지만요, 불행하게도 true인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훨씬 많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is na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해본 다음에 이 is na가 true인 부분만 따로 인덱싱을 할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가 사용했던 불리한 인덱싱 기능을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 중에서 nan, nan, nan 이와 같이 결손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따로 추출해서 보여줍니다. 즉 평균 풍속이 기록되지 않은 날이 6일이다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는 힘들지만 웨들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평균 기온에 일단 결손값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NA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요,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true인지 false인지를 표시를 해줘요. 그죠? 자, 그러면 웨들의 평균 기온이 결손이 있는 true인 부분만 추출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true인 부분만 추출했더니 하나도 없죠. 그죠? false인 부분만 추출했더니 365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손값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만일에 최대 풍속에 결손값이 있는 부분만 추출을 해볼게요. 최대 풍속이 결손값이 있는 이 테이블, 이 테이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이 표시되네요. 그죠? 만일에 최대 풍속이 아니고 평균 풍속에 결손값이 있는 경우만 추출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네요. 그죠? 즉 최대 풍속에는 결손값이 4개가 있고, 그죠? 평균 풍속은 결손값이 6개가 있네요. 그죠? 자,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웨들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평균 풍속값에 결손값이 있는 부분만 따로 논리 인덱싱을 해가지고요, 미싱 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넣고 걔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출력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즉 평균 풍속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린트문은 일단 없애고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풍속의 결손값이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된 경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결손값이 있는 거를 데이터에서 날리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드롭 시킨다 그럽니다. 드롭. 이때 사용하는 게 drop NA 함수입니다. drop not a number. 그러니까 결손값을 드롭 시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xis 0, 저 모든 행에 대해서 있잖아요. 쭉 보면서 N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NA가 있는 요 열을 전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inplace equal true를 해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날리고 나서 그렇게 날린 거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워크 외에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갱신하라 이 뜻이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앞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2012년 2월 11일 날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의 결손값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weather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로케이션 2012년 1월 12일 값을 한번 볼까요? 네, 봤더니 없죠. 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죠? 결손값이 있는 이 행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반면에 weather의 일시 필드 값이 2012년 2월 14일인 요 날짜의 weather 값을 봤더니 네,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있지만 2월 12일은 이와 같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랍은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결손값을 보정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본 방법은 결손값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는 방법이었고, 그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fill NA 해가지고 not a number 값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인자값이요, 채워줄 값을 지정해 주는데 일단 0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2월 12일 날 최대 풍속하고 평균 풍속값이 not a number 해가지고 결손값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죠? 자, 얘를 모두 0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fill NA를 해준 다음에 inplace true를 하고 요 2월 12일 weather의 정보를 출력했더니 네, 요렇게 나오죠. 그죠? 혹은 평균 풍속값이 0.0인 날만 뽑아봐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2월 11일, 12일, 13일 날, 그죠? 3월 22일, 4월 1일, 4월 18일 값이 0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fill NA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값을 0으로 채운다. 이때 inplace가 true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 자체를 갱신해 준다는 건데요. 다음으로는 inplace 키워드 인자를 true로 주지 않고 한번 실행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fill NA를 했죠. 그죠? 그리고 0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해 볼게요. 얘를 출력해 봤더니 2월 11일 날짜로 inplace equal true를 했을 때는 얘가 전부 0으로 채워져 있죠. inplace true를 안 하면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new weather 값에 넣었을 때 이 new weather 값의 2월 11일은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원래 있던 weather 값의 2월 11일 값은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그대로 not a number 값이 남아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결손값을 바꿔준 다음에 원본 데이터에서 결손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값을 바꿔치기 할 때는요, 반드시 inplace equal true 해가지고 이 키워드 인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채웠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 평균 풍속과 최대 풍속의 결손값을 0으로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 값, 예를 들어 11이라든지 10이라든지 뭐 이런 값에서 0 값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 값을 낮추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손값을 단순히 0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손값을 제외한 전체 데이터의 평균치를 결손값으로 채워주고 싶다 라는 정책으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가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사용할 때는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mean이라고 하는 평균값 있죠. 그죠? 그거를 취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weather의 평균 풍속의 이 평균을 mean을 구한 다음에요, 그 값으로 fill NA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풍속에 있는 값은 평균 풍속, 요 놈의 전체 평균 값이 들어가죠. 그죠? 자, 요걸 한번 실행해 봤더니 평균 풍속에는 3.93이 들어있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요거를 평균 풍속 값의 평균만 취해주면 되는데, 최대 풍속 값에도 평균 풍속의 평균 값인 3.93이 들어있죠. 그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이 weather의 최대 풍속의 값을 채워주는데, 자, 그래서 weather 값을 읽어드린 다음 이 weather 값의 최대 풍속 값을 채워줄 때 어떻게 채워주느냐, weather의 최대 풍속의 평균 값을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weather의 평균 풍속의 결손 값을 채워줄 적에 weather의 평균 풍속의 평균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제대로 됐는지 2월 11일의 weather 정보를 봤더니, 네, 이렇게 결손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은 inplace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넘겨줄 적에 true라고 하는 값으로 넘겨줘야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갱신된다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필드에는 ring 0, ring 0, ring 1, ring 1이 있고요. 타입이라는 필드에는 골드, 실버, 골드, 브론즈, 프라이스에는 2만, 만, 5만, 3만 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죠? 네. 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인덱스와 아이템과 타입과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 열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아이템이라고 하는 열, 그 다음에 브론즈라고 하는 열, 골드라는 열, 실버라는 새로운 열을 가지는 구조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의 링 0에는 브론즈에는 값이 없지만 골드는 2만원이고 실버는 만원이고, 링 1은 브론즈 3만원이고 골드는 5만원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보고 싶은 거죠. 요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함수가 바로 피봇 함수입니다. 피봇 함수. 피봇은요, 이와 같이 인덱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컬럼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밸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 인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덱스로 여기서는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열의 값은요, 타입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 값을 봤더니 골드, 실버, 골드, 브론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브론즈, 골드, 실버 이와 같은 타입을 열로 삼고요. 밸류 여기에 들어가는 값 있죠. 요 값들은 프라이스 칼럼에 있는 값 있잖아요. 그죠? 그 값을 여기에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와 같이 ring 0, ring 1 이라고 하는 요 아이템 값을 인덱스로 삼고요. 브론즈, 골드, 실버 값을 각 열로 삼고 이 프라이스 값을 밸류로 삼는 요런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넣을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뭐 0으로 채운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큰 캣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컬럼이 ABC, BCD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 값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인덱스는 가나다,
다른 데이터 프레임워크의 인덱스는 다라마와 같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df1과 df2의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 각각이 가나다, 다라마의 인덱스를 갖고 있고, 그죠? A와 B와 C, 그리고 B와 C와 D를 각각 컬럼으로 가지는 이런 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concat 함수입니다. concat 함수는 이와 같이 리스트형으로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합쳐줍니다. 자, 우리가 봤더니 데이터 프레임 1에 보면요, A, B, C는 있지만 D라고 하는 이 열이 없죠. 그래서 요 열을 모두 NaN 해가지고 결정값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 2는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칼럼이 없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2에 있는 A 컬럼 값은 결손 값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다, 다라마와 같이 다는 중복 인덱스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방법인데, 앞서 봤던 링 0, 링 0, 링 1, 링 2와 같은 아이템, 그리고 타입,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는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와 같이 출력해 봤습니다. 그죠? 이때 피봇을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구조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아이템으로 하고 컬럼 값을 타입으로 한 다음에 밸류 값을 프라이스로 채워주는, 요런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concatenate는 합쳐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 B, C, C, D를 각각 칼럼으로 하는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일단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셀 실행하고 df1을 봤더니 이와 같은 테이블이고요. 그죠? df2를 봤더니 이와 같은 테이블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원소로 하는, 그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스의 concate라는 함수에 넣어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3을 우리가 만들어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라고 하는 이 인덱스가 중복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concat 함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concate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 인자가 axis하고 join 매개 변수입니다. 자, axis는 뭐냐면은 얘를 조인할 때 조인하는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이게 axis 0 방향이고요. 이쪽이 axis 1 방향입니다. 그래서 axis 0 방향으로 out join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게 되면요, 합집합 형식으로 합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다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에 조인을 할 적에 inner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교집합이 됩니다. 즉 얘랑 공통적인 부분이 조인이 되는 거죠. 얘랑 공통적인 부분이 봤더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은 이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의 교집합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axis가 1이 된다고 하면요, 횡방향이 아니 열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A, B, C, B, C, D로 out join을 해주게 됩니다. 즉 합집합을 구할 때 이쪽 방향으로 합집합을 구해주게 되고요.
inner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집합을 할 때 이쪽 방향 ABC, BCD가 모두 존재하는, 즉 A12, B12, C12, B23, C23, D23, 즉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요 열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1에 있는 이쪽 열과 데이터 프레임 2에 있는 이쪽 열의 성분이 있는 요 부분만 교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컨캐트네이트 하는데 엑시스가 1방향이죠. 요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우트, 합집합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만일에 인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B하고 C열의 원소가 있는, 그죠? 이 부분만 조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만일에 엑시스가 0이 아니고 1일 경우, 그리고 아우터 조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 B, C라고 하는 열과 B, C, D라고 하는 열을 모두, 그죠? 열로 가지는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만일에 얘가 인을 하게 되면 이놈의 교집합이 요 열 있죠? 다열, 요 열만 남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컨캐트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요걸 한꺼번에 다 실행해 보면, 네,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결과를 각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캐트 함수는 두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의 두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유지된 채로 데이터를 합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concatenate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대로 조인이라는 방식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요. 이 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앞에서 봤던 concate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인덱스가 필요 없어집니다. merge를 하게 되면요, 새로운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merge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merge라는 메소드, 즉 데이터 프레임의 멤버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데이터 프레임과 결합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주고요. how equal inner 혹은 left, right, out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on equal none, 이 on에는요, 조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레이블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레이블은요, 왼쪽과 오른쪽 두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에 동시에 존재하는 레이블이 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1이 있습니다. 역시 가와 나와 다라는 인덱스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2가 있습니다. 다와 라와 마라는 인덱스가 있고 A, B, C, B, C, D라는 열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concate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 1이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merge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오른쪽에 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게 df이고요. how는 어떻게 조인하느냐, outer, 그리고 on equal b라 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레이블 중에 공통적인 레이블 b가 있죠. 그죠? 요 b를 이용해 가지고 합병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데이터 프레임은요, 이와 같이 b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즉 여기에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원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원소가 있죠. 그리고 조인을 할 레이블로 b를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데이터 프레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C죠. 그죠? 얘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달라야 되죠. 근데 똑같이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C에 underscore X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두 번째 있는 C 있죠. 이름 충돌이 나지 않도록 C underscore Y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이와 같이 네이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게 머지예요. 머지. 그런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인덱스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덱스를 그대로 살려둔 채로 내가 머지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how는 outer라고 지정해주고 left index true, right index true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true가 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고요. 얘도 인덱스가 true이기 때문에 역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다라마라고 하는 이 인덱스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살아있게 되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B하고 C하고 요 부분에 레이블이 충돌이 나죠. 그죠? 그래서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X, CX, BY, CY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조인을 하고 나서도 인덱스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의 그런 조인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1을 봤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데이터 프레임 2를 봤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각각 가, 나, 다, 다라, 마 얘가 인덱스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1을 머지를 해줄 겁니다. 이때 머지할 데이터 프레임은 df2가 되고요. how는 out, 그러니까 합집합 방식으로 머지를 하는 거죠. 이때 on b 해가지고 요 b를 기준으로 합쳐버립니다. b를 기준으로 합치면 이 c라고 하는 게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x, cy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새로 생성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얘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이 데이터 프레임 1이랑 데이터 프레임 2에 있는 요 인덱스 있잖아요. 이 인덱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덱스가 됐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on 해가지고 조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레이블을 B가 아니고 내가 C를 하겠다. 그러면 C를 가지고 조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BX, BY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인덱스를 키로 활용해 가지고 머지를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1의 머지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오른쪽에 위치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2가 되고, 그죠? how는 out, 그러니까 합집합 방식의 조인을 하는데 레프트 인덱스와 라이트 인덱스를 모두 true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인덱스를 살려두고 머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와 나와 다, 라, 마라고 하는 인덱스가 살아있죠. 그죠? 인덱스가 살아있는데 다라고 하는 요 인덱스에 보면 원소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bx, cx, by, cy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인하는 방식의 데이터 병합인 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머지를 적용하는 이런 코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크기에 따라 나열하는 정렬 기능을 살펴보려고 해요. 정렬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sort value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sort values에 있는 레이블 혹은 열 혹은 특성값을 population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countries CSV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기준을 가지고 정렬할 때 이와 같이 오름차순 데이터의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in place equal true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country's df의 값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우선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죠? 네, country's CSV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sort values 해가지고 population 인구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데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죠. 그죠? 만일에 우리가 sort values에 population을 하고 나서요, ascending equal false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얘는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값으로 내려가죠. 그죠? 인구수가 아니고 만일에 에리어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면적이 큰 나라부터 작은 나라까지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정렬할 때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같이 정렬하고 싶다. 그때는 이와 같이 리스트에 population area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population이 똑같을 때는 area를 가지고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한다는 거 살펴봤고요. 네, in place equal true를 했기 때문에 이 country's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죠? 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12장에서는요, 판다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또 강력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아주 최적화된 모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